지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올여름 들어서 141만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도 힘든데 사람은 이제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육식을 위해서 길러지고 있는 동물들은 더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장식 축산업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고기 안 먹기 참 쉽지 않죠. 근데 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며칠은 채식 실천하기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가을님이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가을님 먼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이주해 와서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좀 나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급히 나왔습니다. 준비는 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꽃뱀님 네. 또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아니 저는 이 오프닝 멘트 보니까 음. 저도 이제 고기를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제가 휴가 일주일 다녀왔는데 고기를 그 덩어리 있잖아요. 구워 먹는 거나 그런 거는 이제 안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그게 비동주의라고 한대요. 한국의 채식 보통은 채식의 분류가 다 약간 서양 기준이어가지고 한국 음식에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우선은 덩어리만 안 먹는 거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구분에 좀 그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신 지 얼마나? 실전한 지 한 이틀 된다. 근데 이틀 동안 장염 걸려서 어차피 못 먹었어. 겸사겸사. 겸사겸사. 네. 그렇군요. 가을님은 혹시 뭐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6월 말에 저희 센터가 이사회의가 있는데 원래 제가 인권팀장이었어요. 근데 7월부터 사무국장 되면서 일이 그대로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사무국장 역할도 같이 지금 배우고 가는 중입니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많이 덥습니다. 저도 그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와서 그때 여행을 발리로 갔다 오면서 이제 겨털 안 깎고 나시 입어보는 거 해봤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안 깎고 다녀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나시 같은 거 많이 입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하나도 너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까먹고 있다가 가끔 거울보다 흠칫하고 막 이런 정도?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이고 저는 제가 겨털이 엄청 무성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왠지 되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겨털을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정도면 나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 차이도 안 나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내 거는 되게 과장되게 생각되는 그런 맞아요.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편하다. 그래서 정말 추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연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연 소개를 하면서 사연 얘기 먼저 한 다음에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정성스럽게 길게 써주신 사연이 있는데 그대로 읽지는 못하고 조금 편집해서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혜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면서 할게요. 저는 최근 흔한 한국 남자와의 연애를 끝내고 고민에 빠진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의하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는 그룹사 연수를 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나온 공대생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튼실한 몸에 잘생기진 않았지만 웃으면 귀여웠고요. 저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이전 남자친구들과 결혼을 망설였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충족시키면서도 성적으로 이끌리는 건 드문 일이라 우리는 순식간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행복감에 사로잡혔어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표하는 그를 보며 이번엔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다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건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자 그는 사랑스러운 내 남자친구에서 한순간에 한국의 흔한 한남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제가 한국 여성의 임금이 40%가 낮다고 하자 그 통계가 맞는지는 짚어보아야 한다며 그가 개소리를 1번, 2번 하면서 늘어놓은 날 점점점 괄호하고 그놈 왈왈왈. 저는 그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흥분을 터뜨렸고 그는 제가 무섭다고 했어요. 괄호하고 사실 저도 조금 왈왈왈 했습니다. 저 땡땡 왈왈왈. 그는 제가 트위터를 하는 것도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아니 트위터가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오바마도 하고 트럼프도 하는 게 트위터인데요. 제가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트위터가 그걸 강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냥 제가 트위터를 한다는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것을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할 걸 꽤나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너 페미나치라서 무서워 이거죠. 그 애가 하고 싶었던 말은 설득을 하려면 친절히 조근조근 말해야지. 이거 아시죠? 설득될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많은 개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헤어지고 난 다음날 아침 잠을 설치고선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만나자고 내가 다 맞추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주 황당하지만요. 저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삶을 같이 살아갈 동반자는 웬만하면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하고요. 이제까지의 짧지 않은 제 청춘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은 0.00211%이네요. 그런 한남을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며 평생에 걸쳐 조곤조곤 웃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긴 할까요? 페미니스트인 저는 제 신념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야 하나요? 제가 너무 외로움에 약한 걸까요? 제 안에 다양한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 다른 분이 또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 약간 연결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소개한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해장상담소 팟캐 매번 기다리고 있는 애청자 감자입니다. 네, 늘 눈팅만 하다가 맘잡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 10년지기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절 잘 챙겨주고 착한 친구라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친구였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게 될 예비 남편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친구와 결혼 사진 잘 나오고 싶어 성형을 한 군데 하려고 오빠 예비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성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 친구는 이미 예전에 성형을 한 상태였고 다른 친구가 너 성형한 거 몰라? 라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계란 표현에 이미 뜨악한 상태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여혐쩌는 한남과 결혼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는 결혼식 준비도 혼자서 하고 있고 남자가 완전 감정노동 없고 술이랑 친구를 아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복장이 터졌지만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친구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소용이 있을까 싶어 참았습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때 잘 챙겨준 남자친구와 평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마음 같아선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겠죠? 정말 아끼는 친구라 너무 속상하네요. 네. 두 분 고민이 많으신 두 분의 사연 저희가 연결시켜드렸고요. 너무 공감 가는 사연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고충. 저는 첫 번째 이게 혜인님 사연 보면서 완전 저도 묻고 싶더라고요. 이분한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묻고 싶을 만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 뭐 페미니스트인 저는 제 신념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게 이제 한국에서 이성애자 여성이 산다는 게 이제 이런 식의 그걸 알기만 해도 어떤 공격과 스스로도 이제 내재화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알아가지고 이런 지경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페미니즘이랑 상관없이 이 남자가 존중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열린 생각을 좀 해봐. 트위터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막 판단하고. 예. 저는 근데 인간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진 것도 맞고 정치적인 생각이 당연히 이제 자기 언어랑 관련이 있는 건 맞는데
아무리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분을 존중했다면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페미니스트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뭐 귀엽고 이런 거는 뭐 그렇죠. 귀여우니까 사귀었겠죠. 사귀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약간 그렇고 왜냐면 아무리 저는 남성이라도 한남이라도 소위 이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저는 이렇게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페미니스트여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외로움이 약한 걸까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인생 혼자 아니 그래가지고 혼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제 되게 스님처럼 들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아니 스님 죄송해요. 아니야 일부 스님들 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약간 직면해야 되는 사실 굉장히 어떤 진실이기도 한 거죠.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 혼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정답을 내리려는 강박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이상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열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분한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동영상에 결혼해도 혼자고 결혼 안 해도 혼자다.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곤조곤 바꾸다가 하는 건가 이거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터질 거예요. 이렇게 참다가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은 만큼 더 이상하게 터질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 그리고 자책할 거예요. 스스로가 너그럽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보다도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느냐가 조금 더 관건일 수는 있겠다. 맞아요. 그게 열려 있으면은 페미니스트로 변화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물론 어떤 최저선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대방한테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도 뭔가 어떡하죠? 왠지 좀 불안감이 좀 들죠. 불안감이죠. 아마 그리고 이 성괴는 진짜 하나의 예고 더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참 이 어쩔 수는 없긴 하잖아요. 이건 정말 네. 친구의 그 결정에 대해서 꼭 이거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긴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이는데 예,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더라도 저도 약간 그 선택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친구가 속상해서 왔을 때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식의 질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맞아요. 그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옳은 말은 해도 아마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결혼해서 나중에 사실은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별거 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와서 혹시 깨닫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삶에 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제 친구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게 아마 마음이 그쵸. 쓰이는 거고. 그쵸. 근데 어쩌면 뭐 되게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 나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친구가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하니까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주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2015년에 미디어 오늘 기사에 그때 이자스민 이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되게 화제였었는데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당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그래도 진보적인 소수자 이슈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안 받아들였다.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들었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은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했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때 이자스민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게 미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이주 여성으로 이 기사에 따르면 다문화를 대표하는 의원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스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 관련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욕설로 도배가 됐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런 코멘트도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을 필리핀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필리핀을 만들겠나라고 이제 반문하시기도 이거 마치 한. 동성애 쪽이랑 네. 비슷하네요. 다 동성애자가 된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왜 거부감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것 같다. 원래 처음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의원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우려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하나는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에 대해 뭘 알겠어? 라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나보다 뛰어나겠나? 라며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는 인식도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제도와 정책을 바라봐야지 늘 있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내가 다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이주 여성이 봐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보인다. 비례대표의 취지도 그런 게 아닌가. 독일 출신 배우 이참 씨가 관광공사 사장이 됐을 때는 이런 말이 없지 않았나. 아무래도 내가 한국보다 덜 발전된 나라인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점이 크지 않을까.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니 반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되게 저 인터넷에서 본 적 좀 많은데, 뭐 한국의 인종차별이 어딨나요? 약간 이런 인식?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백인 그렇죠. 흑인 간의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뭐 아시아인에 대한 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이태원인가 어디서 흑형 치킨? 네, 그런 이름으로 팔았잖아요. 네. 흑형도 되게 재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 누나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 어디 가면 노란색 누나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차별은 하는 거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너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소개를 하나 하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2009년에 어떤 인도인 교수가 이제 한국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인 여자 동료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승객이 다가와서 냄새가 난다, 뭐 알아, 뭐 더러워 이렇게 막 욕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 동료가 막 말렸더니 한국 여자가 어디 깜둥이를 만나냐고 하면서 또 막 당연히 뭔가 둘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모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인도인 교수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교수라는 말을 믿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게 깍듯하게 대하고 막 이래서 이분은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법적인 처벌을 강구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직 뭐 인종차별에 대한 뭔가 처벌을 하거나 이런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모욕죄여서 벌금 100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걸로 그렇게 됐었다고 하고, 이게 그때 되게 많이 이슈가 되었었던 인종차별과 관련된 건이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이어서 얘기하면 올해 3월에 그 로버트 켈리라는 부산대 교수가 BBC 방송이랑 화상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한국인 부인인 김정아 씨가 이렇게 잠깐 영상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기가 뒤에서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걔를 말리려고. 근데 그 아기가 한국어로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이제 이 영상이 되게 많이 퍼지고 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내니 보모라고 그 여성분을 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왜 저 사람 엄마인데 왜 부모라고 당연히 생각하냐라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는 멕시코계 여성이 놀이터에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뭐 부모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받고 이래서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해시태그 같은 게 돌았었대요. 근데 이 로버트 켈리 교수 사건 때도 그 해시태그가 다시 돌면서 부모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례가 다 되게 젠더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을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한국에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외모에 네. 아예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말은 꺼내기만 하면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고 다르게 보거나 또 대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거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똑같이 못해도 만약에 백인이면 한국어 완전 못해도 뭐 이렇게 오히려 영어 못하는 거에 막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어떤 동남아 지역이나 이제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마치 아이인 것처럼. 근데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지적인 능력이 이런 게 하는 건 아닌데도 갑자기 되게 아이를 대하듯이 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거.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좀 낮은 나라, 뭐 덜 발전한 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쪽에 이주 여성들이 왔을 때, 이주민들이 왔을 때 일단은 내가 또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혼 이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이렇게 낮으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 꼭 자체가. 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더 가난하면 그쵸. 더 막대해도 되고 또 뭐 그쵸. 나보다 낮으면 그렇죠. 학력도 낮으면 네. 뭐 중졸 초졸은 훨씬 더 무시당해도 되고 음.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자체. 그리고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뭐 돈을 벌어가면 이 정도는 이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도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왜 것처럼. 뭔가 해주고 있다는 듯이 베풀어주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마인드 같은 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공동체가 있나 머릿속에? 영화관에서 CJ 광고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대한민국 있잖아요. 막 태극기 막 이렇게 하고 네. 그 대한민국에 나는 자랑스러운 일원이고 그런 이제 성공한 나라의 혜택을 받는 2등 시민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회로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고 하기도 네. 싫다.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가지? 그렇죠. 우리 거에 너네가 이제 돈 벌어 되게 이상해요. 주니까 고마워해라. 그러니까 항상 네. 우월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로동에 살아가지고 남구로 여기 거기 가리봉동이 있고 거기 중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있으면 이제 싸움이 많아요. 그럼 싸움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서 싸움 맨날 나잖아요. 술 먹으면. 근데 딱 중국인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게 중국인이랑 싸운 게 아니라 술 먹고 싸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위기인 게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중국 사람들이 싸움 많이 한다. 거칠다.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사실 여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맞아. 행동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무슨 행동을 하든 저 그룹은 저래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일단 못 알아들어서도 그렇게 오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막 뭐 신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가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하지? 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데 저는 작년에 베트남의 고향에 갔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는데 간 곳마다 한국 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분들이 진짜 한국에서 되게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시끄럽다든지 뭐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도 한국 여행객한테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시끄럽게 하고 막 얘기하면 그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저도 한국인이지만 이 한국의 역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약간 가짜는 마음 같은 게 들죠. 되게 졸부의 심정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막 급성장해가지고는 뭘 그렇게 또 문명이라고 뭘 잘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되게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쵸. 독재와 막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막 한민족 단일 민족.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 마사지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사지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사장이 한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인이 그걸 운영하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그 직원한테 하는 태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거는 왜냐하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무시하는 방식. 정말 깊이 무시하는. 근데 정말 그게 외국에서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주 노동자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욕하거든요. 네. 야, 뭐 새끼야, 뭐 이렇게 막 말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용주나 뭐 조금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정말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길거리에서도 보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아저씨들. 정말 왜 그런지.
다문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는 그런 건데 다문화라고 이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싫은 마음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에는 하나의 되게 그러니까 하나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뭐 이제 새로운 것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는 다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예전에도 그렇게 하나였던 것도 아니고 항상 외국인들이 있었고 그랬었던 건데 뭔가 되게 좋은 거 해주는 것처럼 이제 이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뭐 일하러 가기도 하고 유학이나 결혼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노동하러 가도 가죠. 전에도 지금도 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막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렇게 하고 또 국제결혼 가정한테는 다문화 가족 이렇게 하면 맞아요. 되게 다들 싫어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다문화 여성 내가 다문화 여성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한국 여성은 한문화 여성인가? 이상하잖아요. 네. 정말 이상. 그리고 막 학교 같은 데서 그 너무 다문화 정책이 이제 교육으로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학기 막 시작했을 때 네. 우리 반에 다문화 있나? 그러면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다문화라고 딱 찍혀서 놀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다문화라는 말이 되게 강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다문화야. 아,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옛날 믿고 있었나? 막 그 단일 민족이고 막 한민족이고 이런 거 막 믿고 있나? 막 설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그 국정과제 이렇게 뽑아놓은 것에서 보니까 무슨 뭐 한민족 정체성 강화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물론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말 우리가 당군의 어떤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그리고 막 저는 혼혈이라는 말도 되게 이상하다고 맞아요. 느끼긴 하거든요. 네. 피는 다 섞였어요. 어차피 예전부터. 근데 그 이자스민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지원법 이런 게 이제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이자스민 의원의 아들이 책을 2박스 들고 집에 막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학교에서 다문화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고 다문화 담당 선생님이 생겼다. 근데 반에는 이 다문화에 해당하는 아이가 한 명이야. 근데 한 명한테 그런 책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졸속적인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들이 그 왕따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원치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또 엄마 보고 학교에 전대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 엄마도 혹시 자녀가 왕따당할까 봐 그래서 인물러 회의나 뭐 이런 데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 위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로 학생들이나 교사나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다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 사람 존중하는 교육 이렇게 좀 펼쳐 나와야지 그냥 그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만 위한 어느 혜택 하나를 주고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킹데드 보셨어요? 아니요. 미국 드라마 미드 워킹데드를 정주행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우리 가족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 나라, 뭐 하여튼 우리가 강해지면 그 집단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좀비들의 이제 어쨌든 죄송해요. 이제 좀비가 이제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좀비는 뇌를 죽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사람의 군상이 그 갈등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게 다 해체해져 버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게 나오는 게 저는 이제 가족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강조되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 강조는 100% 그 안에 썩어요. 아니 딴 얘기인데 폐쇄적인 예. 왜냐하면 그 소시민 뭐라고 하지? 그 소시민 감성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식구 잘 살고 우리 뭐 별로 큰 탈 없이 난 원하는 건 없어 세상에. 하지만 우리만 잘 살면 나는 그것만 돼. 내가 그냥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하는 그 집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이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100%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망해. 아니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그런 식의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죠. 맨날 그 한국에 보릿고개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 뭐 누가 어떻게 살렸고 대통령이 누가 네, 살렸고 막 헌신했고 막 이게.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계속 그런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그 폐쇄성을 똑같더라고요. 그 좀비 그 세상도 이 사람이 한 번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살려준 거를 근거로 이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 구성원한테 죽어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베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일군 무언가의 콩고물을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먹는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엄청 착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기술 노동자들 그럴 리가 없어. 네, 사실은 되게 그 고혈을 쥐어짜서 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물론 각자 모두 힘들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한국에 와서 맞아요. 어디 가도 뭐 우리 남편? 우리 집 우리 남편 아니다. 우리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아웃 밴드? 남편 혼자 아니고 우리 딸, 뭐 뭐. 우리나라 우리 딸이란 표현도 많이 맞아. 하죠. 그래서 그 우리 남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리고 막 저희 나라라 그러면 아마 욕 먹잖아.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는 그냥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또 오고 그러니까 선주민도 있고 그래서 뭐 한국 어때 뭐 베트남 어때 중국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한국이 또 유독 심한 것 같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 뭐 이런 문화? 그러니까 그 우리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습관처럼.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우리 남편은 아니거든요. 내 남편. 내 남편이지. 내 가족, 아니 내 우리라는 어머님. 것이 되게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되게 뭐랄까요 아니 우리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다 혼용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라고 그쵸. 하는 거는 그쵸. 정말. 아까 잠깐 얘기가 언뜻 나왔지만 이주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농업 분야에도 있고 뭐 제조업 공업 분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기사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작년 조사인데 설문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그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을 조사한 결과 65.9%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59.2%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 130만 원 이하를 받고 있고 80.6%가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특히 이제 농산물 재배 업종의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67%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고 고용주가 막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는 답변도 35.7%. 조건을 만들려는 노력 같은 걸 아예 하지 않고 하지만 인건비는 굉장히 싸게 쓰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들. 이주민에다가 여성이면 또 많은 어려움 겪게 되고 또 성부분 노출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성폭력 위험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조사 갖고 모고회를 했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전쟁하는 영상은 보면 사장이 아까 여기 통계 나온 것처럼 방에 그냥 쉬는 날에 들어와서 눕고 뭐 휴대폰 보여달라거나 차로 이동하는 동안 뭐 성관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사업장한테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러면 고소하고 뭐 고용노동부에다가 사업장 변경 신청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다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증거를 어떻게를 많이 모이느냐, 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한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증거 모이기가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당하고 있는데 그거 녹음하거나 천장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종료되고 고소를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사장이 역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피해당한 경우도 있고요. 먼저 꼬리쳤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캐나다랑 미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숙소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거나 안전 기준, 보건 기준 이런 거를 이제 인증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한다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하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숙소 미니하우스든 뭐 컨테이너든 일단 제공하면 또 그 제공하는 집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게 책정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진짜 화장실도 없고 이런 미니하우스에서 또 비가 오면 물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그렇게 숙소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받아도 된다 이렇게 또 진짜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에 대한 돈을 받는? 그 숙소 거주자에게? 제공할 때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캄보디아 친구 얘기가 그런데 같은 방에서 캄보디아 여성하고 캄보디아 남성은 같은 방에서 그냥 천막 하나 해가지고 가리고 그냥. 천으로 가리고 둘이 같은 방에서 자게 하거나 같은 이런 나라 사람이니까. 네. 뭐 그런 건지 하여튼 숙소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촌에서 특히 농지 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성이 혼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사실 이제 농업 분야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 이주여성 노동 실태 같은 조사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기는 하잖아요. 네. 그냥 역시 엄청나게 저임금에다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뭐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거 쓰는 거 사실 거의 어려운 쉽지 상황이고 않죠. 예.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려면 고용주한테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바쁜 시절이나 이러면 또 안 보내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태워줘서 병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당장 바쁜데 뭐 아픈 거는 뭐 좀 참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되게 안 좋은 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여성이기에 더 막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더 문제가 많은 상황일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데 보니까 차라리 성폭력을 당한 경우면 신고 방법이나 뭐 도움 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희롱은 그렇게 됐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예 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쉽지 못하는 이유가 재료 문제가 묶여있거든요. 불법 체류 혹시. 그러니까 사장들이 다 아는 거죠. 뭐 결혼 이주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는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증 등록하고 계속 연장해야 돼요. 영주권이나 국적 받기 전까지는 뭐 1년 한 번, 2년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남편의 동의가 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 같은 경우에는 또 사장이 이렇게 동의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로 폭력 피해자다 그러면 고소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 사업장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취약한 지위를 아니까 네. 뭔가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타겟하는. 정부에서는 문법 체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자 자체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진학하기 전에 연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얘기한 뭐 도움 안 주는 경우는 재료 연장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미등록자한테는 또 그렇게 또 심하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릴 거야. 그러면 추방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협박하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생각도 나긴 했거든요. 왜 그 낙태죄로 인해서 뭐 협박받거나 혹은 뭐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되게 뭔가 인권 침해적인 상황을 구제하지 않는 법제도가 있을 때 피해 위험이나 이런 거를 개인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제도상의 공백이기 정말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네.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노동 환경이 이런데 그 몇 년 전에 글랑카라는 네. 캐릭터가 있었고 그게 막 사장님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주 노동자의 모습으로 분장이었나? 아무튼 약간 그런 식의 것을 희화화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되게 그런 식의 장난
붙이는 말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 네. 미즈 노동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입이 안 되지? 예를 들어 그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동양 사람 딱 묘사할 때 있잖아요. 수학자라거나 되게 근데 운전 못하고 이런 묘사될 때 딱 보다가 기분이 저는 확 상해서 끄거든요.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진짜 웃기려는 거예요. 어.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은 게 여성 뭐 이렇게 섬세하고 여성 그렇다. 그것도 계속하면 그것도 완전 편견이잖아요. 그쵸. 수학 잘한다 그것도 비아냥 겁나 같아. 수학 진짜 못하거든. 수능 20점 맞았거든. 근데 이 시절에 거의 하나로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비아냥이 있어요. 그 수학 잘하는 것도 되게 비아냥이 있어. 근데 그걸 보면 기분이 약간 상하잖아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를 할 때도 염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연결이 그거를 안 그 될까? 당사자가 보고 맘 편히 웃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풍자를 하려면 사장을 풍자해야지. 그죠. 그렇지 블랑카라는 캐릭터 그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식의 캐릭터로 했으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룰 때 마치 어떤 세태를 묘사해서 풍자한 양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묘사하냐는. 그쵸. 풍자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나 한 끗 차이죠. 저희 센터에서 지원했던 케이스 중에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분인데 한국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랬는데 일단 고소를 저희 센터를 만나게 돼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사장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가해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법률 지원이나 동력 지원 이렇게 좀 했었더니 나중에는 얼마 전에는 그 사건이 승소하게 돼서 여성이 위자료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 약간 좀 감사하는 표시로 해서 후원금 보내주는 그런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근데 다행이네요. 네. 사장님 지금 얘기 듣고 계시죠?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나쁜 마음 먹을 경우에는 하지 마세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존중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1,000만 원 조심하세요.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100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 보낼 수가 있어요. 아끼는 문제는 아니라. 아 죄송해요. 이거 범죄입니다. 네. 네, 웃는 일이 아니라 맞아요. 범죄이고요. 네.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예요, 범죄.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 혹시 가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얼른 사과하세요. 네. 찾아가서 아니 찾아가지 마 그냥 알았어요 저. 완성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네, 절대로 그러지 말기. 맞아요. 사람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샤머니즘인데 이렇게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나중에 네. 벌을 받지 않나요?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다음 생에서 막 네, 이렇게 다음 되나? 생에서. 저는 이번 약간 생에서 그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에서 받아야죠. 네, 바로 네.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다시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거죠. 진짜로 피해가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참거나 네. 그 사업장에 이탈하면 미등록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판례가 이제 이런 거 잘 나왔으니까. 알려져서 또 네. 이주민들이 이런 피해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가 라인 좀 있으면 아마 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입은 분들이 좀 더 힘내서 도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016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이주여성 노동실태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 고집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같은 걸로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이슈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권위 찾아가셔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찾아가셔서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 차별 경험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인터뷰한 결과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몇 개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차별받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이렇게 대우하는지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일반 한국인도 아니고 어떨 때는 국가 공무원이 우리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더 그래요. 얼마 전에 화성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직원이 몽골 여성 일자리는 없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화도 나고 박탈감이 들었어요. 저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서러울 텐데 우리나라까지 무시하다니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에 울고 싶었다 라는 이제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일터에서 감독자가 일을 지시하면서 잘 못 알아듣거나 싫을 때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들끼리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한테만 함부로 반말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지적을 해요. 이제 물론 일할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성희롱 관련한 사례인데 이제 본인은 아닌데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다가 성희롱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고 있는 아는 동생은 일하다가 이제 다른 노동자가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제 야간이라서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항의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둬 두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사장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인인 거죠.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월급을 줬다. 라는 사례도 있네요. 이제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제 나머지는 저희 다음 주에 나갈 2부에서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이 주제 토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장픽. 저는 이거 약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해장 뭐 이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의 해장픽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그런 거를 하나씩 소개하는 거를 이제 매번 코너로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1인 가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흰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야채죽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끓일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편의점 가면은 흰죽이 팔아요. 햇반에. 그래서 그 모든 편의점 있진 않아요. 하여튼 햇반에서 나온 흰죽인데 그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쟁여놓고 혹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내가 그걸 끓일 막 그거 끓여야 된다는 그 강박에 그걸 딱 발견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하루에 2개 먹었어요. 그래서 미리 1인 가구분들은 사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네요. 네, 좋은 네, 정보네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지금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아픈 곳이 많네요. 네, 가을이면 저는 여행은 좋아해서 여행 추천하고 싶어요. 어디 여행이죠? 바로 저희 고향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은 북부, 남부, 중부 어디 가든 다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저가 항공 많이 생겨서 다낭, 중부에 많이 가고 가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는 안식 휴가 받아서 고향에 다녀왔는데 제 고향은 북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하롱바이 말고도 갓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봐. 네. 거기도 되게 예쁘고 물 위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 있죠. 거기 내려가서 뭐 바로 직접 골라서 사 먹기도 참 좋은 곳이고 그다음에 또 같은 데가 닝빙이라는 곳인데요. 닝뱅. 네. 같이 가면 돼요. 그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배를 타서 그렇게 여러 그 배를 타면서 그 뭐라고 하죠? 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 지나가면서 그 거기서 뭐죠? 동굴 같은 게 예쁜 데가 많아요.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그 구경했을 때 되게 신선이 되는 느낌? 신선. 되고 싶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아주 가격도 싸게 하고 되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네. 근데 베트남 제가 강아지 무서워해가지고 강아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얘들은 개라고 하죠. 되게 개. 커서. 다리가 되게 긴 개들 있잖아요. 네. 사람한테 잘 안 오지 않아요? 그 개들?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개가 오면 베트남어로는 저라고 하거든요. 저는 개 이런 게 저 이러면 얘가 알아서 비켜요. 좋아요. 좋아? 좋은 팁. 농담이에요. 일단 농담이에요? 조심하세요. 맞는데 되게 갑자기 큰 소리 지르면 애가 깜짝 놀랄 수 놀라서 있으니까. 막 달려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일단 조심하고 멀리 떨어지는 게 좋죠. 진짜. 저도 저 추천할 거 생각했는데 저가 위가 되게 안 좋거든요. 저는 네, 예전부터 유명한 건데 일본의 그 캬베진정을 도쿄 갔을 때 사왔어요. 300장짜리 2개를 사서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뚜렷한 거예요. 진짜요? 네, 훨씬 더부룩한. 저 항상 더부룩한 사람인데 맞아요.
훨씬 괜찮아졌거든요. 그 일본 돈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하면은 18,000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 약국에서 사면 훨씬 비싸다. 그 알죠? 그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사야 훨씬 싸. 동교도 이런 데. 네, 그런 데 사야지 싸게 해서 이제 그 정도. 근데 한국에도 캐베진을 팔아요. 근데 훨씬 뭔가 성능도 안 좋고 되게 비싸게 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본 갔을 때나 일본 간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약 얘기하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약인데 그 작년에 아까 얘기한 여행 갔잖아요. 되게 몸이 피곤한데 저희 동료가 그런 어르신들 많이 모셔서 여행을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피로 회복제를 사서 매일 한 알 하나씩 챙겨서 먹었더니 되게 힘이 나서 진짜요? 여행을 그래요? 엄청 편하게 다녔어요. 알약으로 된 거? 네, 알약으로 된 거. 이름이 뭐예요? 피로 회복제. 피로 회복제 그냥 이름이에요? 약국에서 흔히 파는 그냥. 500원. 피로 회복제를 그냥 이제 계속 네, 매일 비타민 먹듯이. 저녁에 비타민처럼 먹고 이번에 대만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5개씩 쭉 사줬어요. 그래서 매일 먹었는데 저희가 엄청 힘차게 다닌 거죠. 아침 9시부터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다니는데 몸이 안 힘들고 어머. 다리만 아파요. 신기해. 체력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일할 때라도. 놀아서도 있고 그리고 만약 그 약 안 먹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되게 갑자기 약 파는 약 파는 분위기. 다 아픈 느낌이야. 아니 뭐 물론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수 있으면 다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번 방송은 여기에